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으로 2007년 부산 덴탈 시티 개발, 2008년 임플란트 보철 개발을 시작, 2011년 박경 원장님과 임플란트 개발을 하여 2018년 800억 이상 매출 실적을 올리며 급성장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UV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경 대표님의 인스트럭션 포인트 UV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 대표님은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수련,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과보철학 석박사,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현 분당 프라임 치과 대표 원장, 현 포인트 임플란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규환입니다. 올해로 이제 시덱스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로 자외선 임플란트를 소개해드린 게 세 번째입니다. 2017년 맨 처음 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를 맨 처음 강의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게 왜 도대체 자외선이 뭔가, 임플란트와 자외선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뭐 임플란트가 에이징이 되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되게 생경한 반응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소개하는 입장에서 많이 좀 당황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 포인트 임플란트도 알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외선의 효과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몸소 느끼시고 그런 걸 증명해 주시면서 올해 세 번째 되고 있는데요. 점점점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외선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작년 강의실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내용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다르게 만들어서 발견해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증명이 된 거를 이제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의 임상 경험,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됐던 케이스의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임플란트 스탁입니다. 4개의 회사 제품이 있고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인 건 다 동일하죠. 표면 처리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차이가 없을까요? 한번 제가 이 임플란트들을 동시에 개봉을 해서 제 혈액에다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일정 시간 담가놓고 다시 이제 빼낸 거죠. 혈액과의 반응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임플란트와 요 임플란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는 혈액이 다 젖은 듯한데 임플란트 벨리 사이마다 어떻습니까? 빨간 블러드 클롯이 차이치는 않습니다. 저쪽에도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한번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왼쪽의 임플란트와 오른쪽의 임플란트 동일한 SLA, 서로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SLA심인데 왼쪽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마치 스폰지로 임플란트를 만든 것 같죠. 스폰지가 혈액을 빨아 올리듯이 혈액을 쫙 빨아 올립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붙지가 않죠. 마치 우리 아웃도어 의류에 물 떨어뜨리면 잘 젖지 않고 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수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마다 이렇게 혈액 반응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혈액과의 반응 차이가 과연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골유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골유착에 대해서 첫 번째, 임플란트의 골유착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골유착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유착은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골유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혈, 두 번째는 염증, 세 번째는 증식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리모델링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지혈, 그리고 세 번째 증식 단계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라든지 혈액, 그 다음에 여러 세포들과 임플란트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골유착으로 연결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드릴링을 하면
본이 이제 드릴링이 되면서 혈액도 이제 럽처가 되면서 혈관에서 럽처해서 블리딩이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나면 이제 혈액이 이제 점점 지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혈은 단순히 혈관에 커진 혈관이 지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으로 혈병이 형성되는 피브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지혈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증식 단계고 오스테오제닉 셀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서 BMP의 영향을 받아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서 바로 이제 뼈를 만들어 붙여 나오면서 이제 골유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 이후에는 물론 리모델링 단계를 거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골유착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시면 이 까만 게 임플란트고요. 초록색이 바로 오스테오블라스트입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어떻습니까?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에서 뼈를 붙여서 골유착을 만들어낸다 해서 왼쪽과 같은 경우를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보시면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가 자라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뼈에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주변에 있는 뼈를 점점 붙여서 임플란트 쪽으로 근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혀 스토리가 다릅니다. 왼쪽과 같은 경우가 진짜로 뼈와 임플란트가 붙은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뼈와 임플란트가 붙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근접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이 내가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왼쪽처럼 골유착을 이루었는지 오른쪽처럼 골유착을 이루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제 임상 케이스인데요. 36, 37번에 동일 회사 임플란트를 싱글로 심었죠. 따로따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분이 오시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씹을 때. 타진해보고 동요도도 없고 뭐 바이트 시켜봐도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자 이렇게 방사선 사진 문제 없었죠.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4개월 후에 발치를 해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가 빠졌을까요? 네, 뒤에 임플란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게 임플란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어떤 임플란트는 무조건 100%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루고 어떤 임플란트는 이거는 하나도 못 만들고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와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섞여 있겠죠. 비율.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임플란트 표면에 있어서 왼쪽처럼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루는 비율이 많을수록 임플란트의 예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왼쪽과 같이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블러드 클럽. 아까 보셨죠?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나서 얼마만큼 블러드 클럿이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피브린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심겨지면 맨 처음에 혈액이 닿겠죠. 그 혈액에는 여러 가지 혈장 내 단백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피브린 네트워크 혈병이 이렇게 붙고요. 적혈구도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백혈구도 있을 수 있고 혈소판도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블러드 클럿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블러드 클럿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혈소판들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의 운두가 생기면은 이렇게 출혈이 되고 출혈이 응고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혈소판이 분해가 됩니다. 근데 혈소판이 분해되면서 어떤 성분이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TGF-베타, PDGF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가 나옵니다. 뭐 말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뭐 학교 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TGF-베타와 PDGF가 하는 일은 자, 임플란트가 심겨졌습니다. 임플란트에 어떻게 됩니까? 뼈를 만들어 붙여야 됩니다. 뼈를 만들어 붙이려면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PDGF와 TGF가 하는 일은 임플란트 쪽으로 세포를 불러들이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세포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빨리 일해라.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세포들이
막 임플란트 주변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시그널을 보낸과 동시에 얘네들이 세포들이 오면 그 세포들의 수를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을 끌어들이고 그 세포 수를 일을 할 세포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바로 TGF 베타, PDGF, 혈소판에서 유래된 물질들이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PDGF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자, 임플란트 주변으로 일을 할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일꾼들이 모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한 연장을 쥐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물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세포들이 일하겠죠. 그 우리 몸속에서 그러한 양분과 그런 여러 가지를 공급하는 게 혈관입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할 때 드릴링 하면서 혈관 다 럽쳐되죠. 그러면 임플란트 심어지고 나서 임플란트 주변에서 조직이 재생되려면 빨리빨리 혈관이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재생에 촉진을 하는 역할을 바로 이 혈소판에 있는 PDGF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혈병 안에 있는 이러한 피브린 네트워크. 이 피브린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TGF 베타, PDGF 시그널을 갖고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와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때는 세포들이 그냥 공중부양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피브린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 마치 어렸을 때 이렇게 정글짐에서 타고 놀았던 것처럼 붙잡고 세포들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동영상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혈소판이 이렇게 노란색 혈소판이 분해가 돼서 시그널이 나오면 이 초록색 세포들이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브린 네트워크를 붙잡고 세포 표면으로, 임플란트 표면으로 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왼쪽은 동일한 영상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왼쪽, 오른쪽 피브린 네트워크가 임플란트와 연결이 돼 있는데, 세포들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왼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동아줄이 끊어진 거죠. 하늘로 올라갈 동아줄이 하늘까지 못 가고 끊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세포들이 오다가 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세포들이 용케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돼서 뼈를 만든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네들은 콘택트 오스테오지스를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블러드 클롯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 표면과 블러드 클롯이 단단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사진으로 와볼까요? 분명히 이 임플란트들의 혈액과 반응성은 다르다는 건 인지하실 겁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들과 이 빨간색 임플란트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자, 과연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직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에다가 일반 임플란트와 자외선 임플란트를 심고 2주 후에 조직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조직 시편을 만들어서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형광 이미지로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형광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실험을 하면서 동물에다가 형광 염료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광 염료가 이제 칼세인이라는 형광 염료, 그 다음에 알리자린 레드라는 형광 염료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형광 염료들은 동물의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칼슘과 결합을 합니다. 그럼 칼슘과 결합을 하고 나서 그러면 칼슘이 침착되는 부위에 가서 이렇게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서 파란색, 초록색 라인, 빨간색 라인이 거의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발색이 강하죠. 색깔이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 칼슘이 그만큼 임플란트 주변에 많이 침착이 됐다. 그 말은 볼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왼쪽이 자외선 임플란트고요. 오른쪽이 일반 임플란트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동일한 부위의 광학 현미경 사진, 그 다음에 아까 형광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 보시면 마치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뭐가 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2주가 됐으니까 아직까지 완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뼈로 분화가 되는 조직이 실제 임플란트 표면을 덮고 있는 거죠. 실제 여기 이제
조골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제 자외선의 차이, 일반 임플란트와 자외선 임플란트가 이런 골 반응을 보이는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임플란트가 늙는다는 거죠. 임플란트가.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임플란트가 우리가 생산돼서 모든 제품에는 임플란트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져서 유통기한에만 쓰면 모든 임플란트가 동일한 회사 제품이 다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사람도 늙어가듯이 임플란트도 생산된 날짜에서 유통기한이 한계에 다다라갈수록 세포 반응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원래 그걸 이제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리포트를 내고 유명하신 분이 일본계 미국인 그러니까 UCLA 치과대학의 교수이신 오가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러한 연구의 공로로 2014년 IADR에서 Distinguished Scientist Award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죠. 사람이 늙어가듯이 임플란트 늙어가는데 사람은 이렇게 늙은 사람을 오른쪽 젊은 사람으로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다행히 임플란트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되돌리는 수단이 자외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외선에 대해서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 그 다음에 그거의 해결에 대한 자외선에 대해서 문헌적인 근거가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SCI급 저널에 이렇게 많은 논문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이렇게 바이올로직 에이징이 증명이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이 많은 논문들 중에서 제가 오늘 세포 실험 논문 하나,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논문 3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임상 케이스 한 4케이스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좀 약간 좀 지루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미에 이제 실린 그 세포 실험 논문입니다. 그럼 세포 실험으로 어떤 걸 휴먼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디스크에다가 세포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항목을 실험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는데 어떤 표면에서 배양을 했냐면은 프레시 서피스. 생산하자마자 바로 프레시한 서피스. 그 다음에 사주진한 서피스. 그리고 사주진한 서피스를 자외선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서피스를 비교를 했는데 어떤 항목을 비교했느냐. 첫 번째, 단백질의 흡착.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혈액에 젖으면서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가서 임플란트에 붙습니다. 여러 가지 단백질이. 그 중에 무슨 피브로넥틴과 알부민, 이것이 이제 세포의 부착에 되게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백질이 얼마나 이러한 표면의 차이에서 어떻게 붙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포가 그 표면으로 잘 이동해서 붙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붙은 세포가 실제적으로 그 표면에서 잘 일을 하는지. 그러면은 단백질의 부착, 그 다음에 세포의 이동, 그리고 세포의 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류 차격 과정, 그죠? 본류 차격 과정에 대해서 그 생체 외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다음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의 흡착입니다. 단백질의 흡착은 새로운 서피스에서는 이 정도의 실험값을 보입니다. 근데 4주만 지나도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4주만 지나도. 하지만 4주 지난 서피스를 자외선 처리를 해서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실험값이 오히려 처음 임플란트가 에이징이 된다면 맨 처음 만들자마자 쓰면 가장 좋을 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외선 처리를 아무리 에이징이 됐다 하더라도 자외선 처리를 하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세포의 이동과 부착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자마자 측정했을 때 이 정도 값을 보인다면 4주만 지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자외선 처리를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처음보다 더 우수한 값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활동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이올로직의 에이징이라는 임플란트를 만든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징이 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징이 일어나면 실제적인 세포의
임플란트 에이징이 일어난 표면에서의 세포의 활동, 그 다음에 단백질의 부착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하면 그러한 생체 반응성이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처음 만들어진 프레시 서피스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외선의 처리가 갖는 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프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만들어진 서피스에서 4주만 지나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4주 지난 서피스를 자외선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 만든 서피스에 자외선 처리를 해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거는 자외선 처리를 한 실험값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거의. 되게 스테이블한 값을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4주 만에 이 값을 보였는데 이 실험자가 뭐 8주, 16주, 6개월 정도 됐을 때 실험값을 했다면 이거보다 더 낮아져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낮아져 있는 디스크도 자외선 처리를 하면 아마 이 정도 값으로 안정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이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표면에서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은 탄화수소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에 아무리 이게 밀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탄화수소가 오염이 되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런 탄화수소가 때가 임플란트에 껴있으면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외선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이드로카본 때를 날려주기 때문에 세포가 훨씬 더 임플란트 표면과 반응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면 전화의 변화입니다. 표면 전화. 자, 이게 일반 임플란트고요. 일반 임플란트는 표면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플란트와 반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세포도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붙을 수가 없죠.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게 칼슘 이가이온 같은 이온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붙으려면.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 표면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세포와 단백질이 바로바로 컨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혈액이 잘 젖은 것과 더 나아가서 블러드 클롯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블러드 클롯이라면 어떻게든 다 결국은 단백질이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이징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증가.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친수성의 증가가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친수성이 좋은 걸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친수성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하이드로카본이 없어지고 서비스 차이즈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친수성까지 좋아지니까 자외선 임플란트가 우수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단순히 이제 친수성만 확보됐다고 해서 에이징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 원장님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친수성만 제거했다고 해서 앞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이징이 해결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임상 영상입니다. 이게 보시면 보시면 자, 여태까지 뭐 자외선 임플란트를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본 분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혈액과의 반응성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블리딩 양이 환자마다 다르고 뭐 성상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표면이 혈액 친화성을 가지고 빨아오르는 양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 친수성, 그 다음에 표면 전화,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의 제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융합이 돼서 나타나야지 이것들 중에 요거 없이 하이드로필리시티만 혈액만 잘 젖는다고 해서 에이징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이제 동물 실험 이제 한 3개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물 이제 쥐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원통형 임플란트. 이거는 2mm짜리고요. 이건 1.2mm짜리입니다. 이제 더 짧습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와 이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이게 이제 동일한 치유를
시간을 준 다음에 이거를 밀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통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나사형 임플란트는 뼈하고 잘 붙었는지 볼 때 어떻습니까? 비틀어 보죠. 리무벌 토크, 비틀림 제거력을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원통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구로 위에서 훅 눌러본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하고 뼈가 단단하게 붙었으면 세게 눌러야 이제 빠질 거고, 이게 살짝 붙었으면 이게 살짝 눌러도 이렇게 빠지겠죠. 그 힘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상황에서 이 긴 임플란트와 짧은 임플란트를 심고 동일한 치료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 힘을 밀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쉽게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짧은 쪽이 쉽게 빠지죠. 당연하죠. 표면적이, 뼈하고 닿는 표면적이 같은 조건이라면 작으니까. 하지만 이 짧은 임플란트에 자외선 처리를 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이렇게 60% 짧은 임플란트가 더 강한 힘을 내고요, 8주가 지나면 거의 동일해집니다. 이 길이가 60%가 짧은 임플란트가 같은 힘을 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짧은 임플란트가 거의 뼈가 많이 붙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뼈가 붙어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또 이제 원통형 임플란트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걸 비교를 했냐면요, 실험고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사이즈보다 더 크게 드릴링을 한 거죠. 드릴링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이게 임플란트가 움직이면서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운 것처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낚싯대 들이운 것처럼 고정을 한 거죠. 그리고 배조구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원통형 임플란트 사이즈 딱 맞게 해서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일정 기간, 동일 기간 힐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먼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띄워놓은 거랑 딱 붙여서 힐링을 시킨 거랑 동일한 치유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어떤 쪽이 더 세게 붙었겠습니까? 당연히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게 드릴링을 한 쪽이 더 세게 붙겠죠.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렇게 띄워놓은 임플란트를 자외선 처리를 해서 놓게 되면 이렇게 큰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세게 버틴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임플란트 표면이 되게 활성이 좋아져서 뼈하고 이런 간격을 붙여내는 세포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개에서 실험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개에다가 일반 임플란트와 자외선 임플란트를 이렇게 일반 임플란트, 자외선 임플란트를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리무벌 토크, 비틀림 제거력 보시면 까만 게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고요, 하얀 게 일반 임플란트입니다. 훨씬 더 값이 좋습니다. 이쪽에 BIC 본 볼륨, 조직 시편을 갖고 본 것이죠. 훨씬 더 까만 게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 이제 하얀 게 일반 임플란트인데요. 모든 실험값이 다 자외선 임플란트에서 좋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오히려 자외선 임플란트가 이게 더 작게 나왔죠.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실험값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실험값들의 표준 편차. 그건 뭐냐면 자외선 임플란트가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실험값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다, 크게 변이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붕수와 오른쪽에 있는 붕수. 오른쪽에 있는 붕수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점수가 높죠. 점수가 높은 것도 높은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오른쪽과 같은 붕수는 항상 일정한 간역에다가 일정하게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이죠. 우리나라 뭐 섰던 말로 중구난방. 잘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 10점, 9점, 8점, 7점, 6점을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로직 액티비티, 본류착 점수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가장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모든 조건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페일하게 되는 경우가 뼈 좋고 고정력 좋아서 환자분한테 이거 빨리빨리 해서 진행해드리겠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들고 나타나는 경우, 그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죠. 자,
만약에 그러한 얼리 로딩,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로딩, 뭐는 발치 즉시 식립 같은 케이스에서 이런 임플란트가 걸린다면 그런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런 임플란트가 그런 상황에서 걸렸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장님들 수술하실 때 우리가 임플란트 드릴링하고 어시스턴트한테 5 곱하기 10 까줘요, 4.5에 10 까줘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시스턴트가 임플란트를 개봉하면서 원장님 이건 골육착 점수 5점짜리입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거 까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운칠기섬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리뷰 저널입니다.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고찰 논문인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에이징이라는 유럽권 논문에서 이제 비로소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계 그 미국인 오가와 교수님이 이제 에이징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다른 유럽 쪽에서도 임플란트 에이징에서도 인지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밝히는 바는 이제는 체어사이드 트리트먼트, 그동안은 그냥 에이징된 임플란트를 그냥 썼다면 이제부터는 체어사이드 트리트먼트를 해서 이렇게 에이징을 없앤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소개해드리면요. 자, 여기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SL 액티브, 노 에이징 있습니다. SL 액티브.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 SL 액티브가 뭐냐? 스트라우만 회사인데요. 스트라우만 회사의 제품인 거 아시죠? SL 액티브는 기존의 SLA 제품과 재료랑 표면 처리가 동일한 제품입니다. 근데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SL 액티브는 에칭을 하고 세척 과정서부터 어떻습니까? 공기를 차단시킵니다. 왜 공기를 차단합니까?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르는 하이드로카본을 차단하는 겁니다. 하이드로카본을 차단한 상태에서 바로 식염수에 넣어서 포장을 한 게 SL 액티브입니다. 자, SL 액티브 혹시 선전 동영상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선전 동영상 보시면 제가 오늘 원장님들께 말씀드린 세포 반응성, 혈액 저등성, 단백질의 침착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동일한. 사실은 그 SL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스트라우만 회사가 바이올로직 에이징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SLA 올드, SLA new, 그다음에 UV SLA 이렇게 있습니다. 그 SLA new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하자마자 그 임플란트고요. SLA 올드는 시간이 지난 거고 이 모드 SLA가 바로 SL 액티브 방식으로 보관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C1S 뭡니까? C는 탄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드로카본이 침착된다. 그러면 임플란트 표면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이징이 된 거고 하이드로카본이 작다는 것은 에이징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SLA new가 초록색입니다. 이 정도의 탄소 피크를 보입니다. 자, 모드 SL 액티브 방식입니다. 공기 차단하고 식염수에 담가놔도 어떻습니까? 이게 탄소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에이징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에이징을 제거하는 방식에는 모자란다는 거죠. 하지만 자외선 처리는 어떻습니까? 하이드로카본을 처음보다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방식으로서는 자외선이 가장 강력한 바이올로직 에이징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볼게요. 자,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사이즈의 제품들, 이 제품들이 다 동일한 물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자외선 도사기가 더 예쁘게 나왔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저희 회사 제품도 에이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하지만 저희 제품이 다른 점은
자외선 조사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요새 이제 어벤져스 인기가 많죠. 임플란트가 이렇게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에이징이 많이 됐던 임플란트도 이렇게 슈퍼솔저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상 케이스를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는요,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케이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고 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발치하자마자 즉시 식립하고 그다음에 얼리 로딩한 케이스입니다. 앞에 치아가 발치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뒤에 치아도 이렇게 깨져오셨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제 발치 즉시 케이스로 진행이 된 것이죠. 왼쪽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미지얼 루트 디펙트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번, 37번에 5 곱하기 10 사이즈를 심었고요. 둘 다 이제 뼈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력이 35N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ISQ 값을 쟀습니다. 매주마다 환자분을 불러서 ISQ 값을 쟀고요. 자, 보시면은 74, 69인데 흔히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에서는 흔히 문헌에서 나오는 스테빌리티 딥, ISQ 값이 특정 뭐 2, 3, 4주 거기 때는 되게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ISQ 값이 떨어지는 시기, 임플란트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게 많이 없어집니다. 나타나더라도 초기에 되게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3주 후에 저렇게 뭐 상승 곡선이 증가를 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주 만에 인상 체득을 하고 4주 만에 로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3주 후에 인상 체득하고 4주 후에 로딩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그 로딩을 먼저 템포럴로 먼저 일정 기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토크를 준 다음에 인상을 체득을 해서 파이널 보철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9주 후에 인상 사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20개월 후 사진입니다. 본랩에 보시면 아주 우수하게 유지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임상 사진도 이렇게 입문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22일 날 26개월 된 사진인데요. 보시면 본 레벨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83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분들에서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83세 여성 환자분의 하하 9치부 브릿지 얼리 로딩 케이스입니다. 1주 만에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오버덴처를 하시고, 원래는 이 환자분이 여기 다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오른쪽은 이제 넘리스가 와서 빼셨고 왼쪽은 불편해서 다 빼고 오셨어요. 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빼고 저한테 오셨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넘리스도 있고 해서 겁나죠. 그래서 일단은 왼쪽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리지가 좀 얇아서 지방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 고령 환자분 하면서 뭐 뼈 이식하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4.0 직경의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어서 노출되는 부위를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5번은 4 곱하기 10, 36번 위치에 4 곱하기 8.5를 했고요. 앞쪽은 되게 너무 고정력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링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5N 이상 나와가지고 좀 더 깊게 넣고 싶었는데 많이 못 넣었던 케이스고요. 뒤에는 이제 4.458.5 케이스 임플란트를 30N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 만에 로딩 들어가서 3주 만에 3주 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4주 사진이 되겠죠.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1, 2, 4, 6주 그 다음에 2달 후 ISQ 값도 쟀고요. 템포럴이 아까 저희 보시는 것처럼 로딩 들어간 시기. 로딩이 들어간 다음에 약간의 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딥을 가지고 뭐 스테디 딥이 뭐 많이 심하게 왔다.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파이널 보철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게 11개월 후 사진입니다. 11개월 후, 그 다음에 이게 22개월 후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여기 점점 보시면 임플란트가 본 레벨이 앞에 두 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
최근 27개월 후 사진입니다. 앞에 임플란트 전혀 문제없이 문제가 잘 되고 있고요. 뒤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도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 바이오로직 위드스의 영향 때문에 더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환자 남았는데요. 앞에 그 위아래 이제 전체 무치약 환자입니다. 전체 무치약 환자고요. 뼈도 충분해서 풀마우스 케이스를 좀 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분이 이제 위아래 총이치를 보험 총이치를 하셨었어요. 보험 총이치 초창기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메탈 프레임이 안 됐었습니다. 전체 이제 다 레진으로만 해야만 이제 보험 인정이 됐었던 케이스고, 그 당시에 이제 타치과에서 이렇게 보험 총이치를 하시고 저희 치과로 오셨죠. 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래가 교합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래 덴처가 그냥 헐거워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오버덴처를 했습니다. 근데 오버덴처를 하고 덴처를 새로 제작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덴처를 오버덴처로 전환을 해드렸죠. 다시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임플란트 로케이터를 구강 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템포러리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험 덴처를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릴라이닝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이렇게 로케이터를 구강 내에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3번, 43번 위치에 4 곱하기 10, 4 곱하기 11.5를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ISQ 값을 일주마다 쟀습니다. 로딩 들어가고 나서 DB 안 옵니다. 물론 이제 대합치가 총이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고요. 14개월 후 사진, 26개월 후 사진, 특이사항 없이 본 반응이, 골 반응이 아주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이제 마지막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의 가장 고령 임플란트 환자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91세 남성 환자분이고요. 이 파노라마 사진이 저희 병원에서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신 환자예요.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보호자분이 휠체어를 끌고 오셔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따님하고 건너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따님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빠 아세요 따님하고 의사소통하시고 그래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뇌혈관 질환 온몸이 다 지금 다 고장나셨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동안은 이쪽으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망가진 거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분이 아버님을 모시고, 따님분은 계속 저희 병원에 이제 계속 다니시던 분이니까 모시고 왔습니다. 방법이 없죠. 겁나죠. 고령이시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다가 되게 좀 겁나서 일단은 대학병원으로 좀 의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따님분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왼쪽 위아래 이런 상황에서 심을 수 없죠. 그래서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는 그냥 이대로 잘 안정적이긴 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캔틸레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오른쪽 위를 발치를 하고 이쪽은 건드릴 수 없고요. 여기랑 임플란트를 심고 그 치아 2개를 넣어드리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후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못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어른 2명이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세워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번은 발치 즉시가 됐습니다. 발치 즉시로 4 곱하기 13, 한 20뉴턴 정도 나왔고요. 16번, 치아가 없던 위치에 4.5에 10, 그래서 골치 한 20뉴턴 정도 초기 고정력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ISQ 값을 매번 쟀습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체어에서 체어에 못 옮기죠. 그래서 그냥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제가 그냥 ISQ 값을 쟀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분의 케이스에서는 DB 이렇게 오긴 왔습니다. 근데 오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많은 DB 맞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Q 값이 이제 상승되는 걸 보고 5월 8일날 인상 취득을 하고요. 약 한 달에서 한 일주 모자라나요? 그러니까 로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식립 17개월, 로딩 15개월 후 사진입니다. 이게 임상 사진이죠.
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 91세 환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오른쪽은 좀 맨 처음에 좀 아끼시고요. 왼쪽으로 좀 씹어 드세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식사하시고 싶으면 드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외선 임플란트가 버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케이스를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외선 임플란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뛰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임플란트의 표면 노화, 임플란트 생산 후에 피할 수 없는 표면 노화를 완벽하게 해결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영상 보셨죠? 혈액과의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혈액과의 반응성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혈액과의 반응성이 좋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콘택트 오스테니시스, 임플란트 표면으로 세포가 이동을 해서 뼈를 붙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세포 실험 논문에서 보셨듯이 세포의 반응성도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반응성이 좋아지니까 뼈가 빨리빨리 붙습니다. 스테빌리티 팁, 그래서 또한 스테빌리티 팁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스테빌리티 팁이 해소되다 보니까 조금 얼리로딩 케이스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케이스들 모두 75세 이상 고령의 환자분의 케이스였고요. 그런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본랩을 아까 보셨습니다. 사진, 아직까지는 뭐 2년, 3년 정도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내일 이제 저희 심포지움 강의가 9시부터 12시까지 내일 3층 327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유명 연자분들을 모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참석하셔서 알찬 강의 들으시고요. 저희가 푸짐하게 경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경품도 사가시는 행운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지금 강의 현장에 계속 있을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의해 주시면 방송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